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 2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3회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론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일부와 비품 감가상각 관련 자료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가번에 보니까 당기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네요. 그죠? 당기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자, 비품에 관한 정보 밑에 보시면은 비품은 20년 7월 1일에 취득을 했습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요.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는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22년 12월 31일이니까 경과된 기간을 계산해 보면은 20년도 7월 1일부터니까 2년 6개월이 경과됐어요. 그렇죠. 22년 1년. 그 다음에 지난해 21년 또 1년. 그리고 20년에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딱 6개월이죠. 2년 6개월의 감가상각비가 여기 가번에 들어가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200만 원에 취득을 했네요. 보니까 여기 비품 취득금액 여기에 200만 원 있는 거죠. 자, 200만 원을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200만 원 나누기 5. 그러면 1년에 40만 원인가요? 네, 연간 40만 원이죠. 자, 연간 40만 원이기 때문에 전기말이 60만 원이었으니까 여기 단기말에는 40만 원을 60만 원에다 더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가번은 100만 원이다라는. 전기말께 계산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40만 원 더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2년 6개월 거를 우리가 계산을 별도로 해도 되죠. 자, 2년 6개월이니까 1년에 40만 원씩이니까 2년이면 80만 원. 거기다 6개월이면 100만 원이다.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정희님. 네, 권정희님. 자, 22년 12월 31일 현재 이 비품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부 금액은 140이다.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러면 가번에 들어가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였죠? 응? 단기. 단기말 그러니까 22년 12월 31일이에요. 단기말 이 비품의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하면은 얼마죠? 네, 100이죠.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금액에서 이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만 원이니까 장부 금액도 100만 원.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랬어요. 가번. 기업 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기업 실체의 이해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적시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가정. 네, 우리가 회계의 가정이다 해가지고 존속기간을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은 계속 존속한다는 전제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계 보고를 하는데 존속이 끝나는 기간에 한 번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하는 것이죠. 답이 몇 번인가요? 네, 기간별 보고의 과정을 말한 겁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주식회사 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회계 처리를 가정을 해라. 자, 5월 10일 날 재무팀 회식비 11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네, 그러면 복리후생비네요. 그 다음에 5월 19일 날 거래처와 저녁 식사 후에 22만 원을 네,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두 개 다 부가세 포함이에요. 5월 19일 거는 접대비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일 날 거는 복리후생비고 19일 거는 접대비인데 두 개 다 법인카드로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 22만 원 이렇게 결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기에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1번 보세요. 5월 10일 거래에서 차변에 기록될 비용은 11만 원이다. 김다현님, 네, 요거 맞았을까요? 차변에 기록될 비용은 11만 원이 아니다. 그럼 얼마로 기록될까요? 10만 원으로 기록됩니다. 만 원은 뭐로 기록되죠? 부가세 대급금. 복리후생비에 대한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비용은 10만 원이에요. 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대변이 미지급금 되죠? 신용카드 결제했으니까. 1번 옳지 않다. 답이 1번이에요. 그러면 2, 3, 4 맞았겠죠? 한번 볼까요? 5월 19일 거래에서 차변에 기록될 비용은 22만 원이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19일 거는 접대비거든요. 접대비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아요.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은 그 비용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접대비로 22만 원 처리가 돼요. 그 다음 3번 5월 19일 거래에서 차변에 기록될 계정과목은 접대비다. 맞습니다. 다음에 4번에 5월 10일과 5월 19일 거래에서 대변에 기록될 계정과목은 동일하다. 네, 동일해요. 그렇죠? 김미리님? 네, 동일한데 대변의 계정과목이 뭐죠? 미지급금으로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로 지금 3번에 나왔는데 이건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여기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하고 요 모의고사 문제를 다 풀잖아요. 그러면 아마 20일 날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책에서 본 문제가 나오네?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할 때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 그런 그 난이도 수준에서 이게 출제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형이 비슷하게 해서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똑같은 문제도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두 개.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2년 2월 상품 수불부이다.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할 경우 2월 말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우리가 기억나는데요. 앞에 모의고사 1회에서 총평균법으로 매출 원가를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만났었죠. 네. 총평균법에서는 먼저 평균 단가를 무조건 구해야 돼요. 매출 원가를 물어보든
재고 자산을 물어보던. 그런데 선입선출법에서는 평균이 필요 없습니다. 선입선출로 장부를 그어 나가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선입선출이잖아요. 재고 자산을 물어봤죠. 어떤 것이 재고인가만 우리가 판별을 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이 언제였냐? 2월 20일 날 요게 매출이에요. 이 200개를 선입선출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월초 재고 이거 100개 팔려 나간 거죠. 선입선출이니까. 그러면 2월 10일 거에서는 여기 재고가 100개가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100개의 단가가 1,200원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12만원. 그 다음에 28일 날 100개는 그대로 다 재고가 됐죠.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 하면은 평균 구하지 마시고 매출을 그 선입선출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로 정리를 해 나가서 나머지 수량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단가를 곱하면 금액이 되죠. 그렇게 해서 금액을 산출합니다. 25만. 3번입니다. 3번.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바꿔볼게요. 선입선출이 아니라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할 경우 2월 말 재고자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후입으로 바꿔볼게요. 후입선출. 계산해보세요. 23만원. 네. 여기 10만원이죠. 1,000원짜리 100개. 그 다음에 요거 13만원이죠. 네, 23만원이 맞습니다. 후입선출이니까 자, 20일날 매출이 있었어요. 후입선출이라는 것은 나중에 입고된 것을 먼저 판매된 걸로 보는 거예요. 요걸 판매로 봐야 돼요. 28일 거를 그으면 안 됩니다. 28일 거 100개는 판매 이후에 입고된 것이니까 그걸 판매로 볼 수는 없어요. 네. 매출 시점에서 판단해서 나중에 입고된 것을 먼저 판매된 걸로 정리하면 그게 후입선출이에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에 의해서 재고자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기 10만원, 여기 13만원, 23만원이 답이 되는 것이다. 후입선출은 선입선출보다는 문제가 별로 안 나와요. 예, 선입선출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 가끔 후입선출 나오는 것. 자, 이런 문제 여러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한공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했어요.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비유동 부채에 계상된 차입 금액은 얼마인가요? 12월 31일 비유동 부채에 계상된 차입금. 볼까요? 22년 올해 1월 1일 날 차입을 했습니다. 2,400만 원을 3년간 차입했어요. 그런데 상환 조건이 매년 말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1월 1일 날 차입할 때는 모두가 다 1월 1일 날 시점에서는 매년 말이니까 네, 비유동 부채는 2,400을 3으로 나눠보면은 800만 원씩이죠. 예. 그래서 요 시점에서는 1,600만 원이 비유동 부채입니다. 800은 유동 부채예요. 왜 그러느냐? 1월 1일 날 차입할 시점에 이미 1년 안에 800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1월 1일 날 차입할 때 유동부채의 800, 비유동부채의 1600이 되겠네요. 그러면 12월 말에는 요 1600 비유동 중에서 또 800을 또 빼야 돼요. 800은 또 내년에 갚아야 돼. 내년 말에. 그렇죠? 그러므로 비유동 부채는 8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자,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매년 말 균등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에 800만 원은 이미 상환했어요. 800만 원은 이날 상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1600이 남았습니다. 1600만 원 중에서 23년 12월 31일 날 800을 상환해야죠. 그러면 1년 안에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게 유동부채예요.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800을 또 빼는 거예요. 남은 이 1600 중에서. 그러니까 비유동부채는 800만 원만 되는 것이고요. 유동부채로 8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남은 1600이 800은 유동부채로, 그리고 800은 비유동부채로 표시해야 된다. 답이 2번입니다. 정리되시죠?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현경과 지수의 대화 중에 가완화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네요. 자, 현경. 회사가 업무용 차량에 주유를 하면 회사는 차변에 무슨 계정으로 처리해야지? 업무용 차량에다가 기름을 넣었어요. 차량 유지비 아닐까요? 네,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지수. 주유소가 고객에게 휘발유를 주유하면 주유소는 대변에 무슨 계정으로 처리해야지? 주유소는 휘발유가 뭐예요? 상품이죠? 상품. 자기가 파는 상품이에요.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대변에 뭐가 되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죠? 네. 그래서 3번이다. 3번. 그 다음에 7번에 그림이 있는데요. 다음은 결산정리 사항 중 손익의 발생, 예상에 따른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결산정리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가가 어디입니까? 양쪽에 있네요. 자, 이 가는 수익이라는 거예요. 수익. 첫째, 수익이 어떻게 했다? 발생했다 이겁니다. 자, 수익의 발생과 관련된 개정 과목을 떠올려 볼까요? 수익의 발생은 미자 돌림이어야 돼요. 일단 수익의 이어는 선자 돌림입니다. 발생은 미자 돌림. 그리고 뒤에가 수익이어야 돼. 수익이니까. 비용이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수익의 발생과 관련된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계정 과목이 갈 거고, 재무상태표는 미자 돌림의 자산이 될 거예요. 미수수익입니다. 그게 미수수익. 예. 자, 그러면 1번을 보시면은 보험료는 일단 탈락이죠.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볼 것이 없고. 자, 2번에 임대료.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그러면 뒤에까지 봐야 돼요. 임대료 미수분을 계상한다. 바로 요겁니다. 자, 임대료가 수익 계정이고 미자 돌림으로 설명이 되죠? 답은 2번이에요.
그러면 3번을 볼까요? 이자 수익. 네, 수익이니까 거긴 맞았어요. 선수분을 계상한다 이랬어요. 선자 돌림은 이연입니다. 비용의 아니요, 수익의 발생이 아니고 수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익 선수분을 우리가 선수 수익으로 해서 부채로 인식하죠. 예, 3번은 틀렸어요. 선수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4번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일단 이자 비용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볼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이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발생하면은 있죠. 발생 또는 예상하면은 꼭 설명이 뭐로 돼야 되냐면 미자로 시작되는 설명이 돼야 돼요. 미수분 또는 미자 미지급 또는 미수 이런 설명이 돼야 됩니다. 비용이라면 미지급이라고 할 것이고 수익이라고 하면은 미수라고 하겠죠.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연에 대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발생이 아니라 이연. 이연에 대해서 문제를 냈으면 설명이 선자 돌림의 설명이 돼야 돼. 선자 돌림. 수익 선수분이라든가 비용의 선급분이라든가 이런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요,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사업 개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개시하려면은 미리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비품도 사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이런 준비물이 필요한데 그러한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미리 거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 해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업자 등록증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옳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2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원래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아니죠. 사업장별로 하는 게 원칙인데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는요.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요. 사업자 단위. 네, 2번은 맞습니다. 그러면 3번 볼까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지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발급 기간이 더 길어져요. 그러면 다음에 4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긴 해요.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하는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2번만 맞았네요. 옳은 것은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총괄 납부 사업자 총괄 납부제도도 있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이 두 가지 차이점 우리 이론 공부할 때 여러분 정리했죠? 부가가치세 이론 정리할 때.
2번이 맞았어요.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세법에 규정된 공급 시기가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다. 맞습니다. 2번 재화의 공급 부분은 가공의 경우에 가공이 완료된 때이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미리님? 김미리님 아까 제가 물어본 거죠. 김서환님? 김서환님. 요 2번이 틀린 것 같은데요. 가공의 경우에 공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가공이 완료됐다고 해서 공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가공업을 하는 경우에 공급이라는 건 이 판매를 말하는 거예요. 공급식이라는 것은 판매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가공을 완료했어요. 그러면 아직 공급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작업이 뭐죠? 인도하는 때예요. 인도하는 때. 가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고 인도하는 때.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3번을 보시면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 맞아요. 4번은 폐업 시 잔존 재화의 경우 폐업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맞았어요. 폐업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1번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문제없죠? 공제받는데. 2번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네, 공제받는데 문제없죠? 3번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원재료를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세. 이거는 안 됩니다. 과세사업을 위해서 사용된 원재료라 하더라도 매입세의 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매입을 했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매입을 하거나 어떤 증빙이 있어야 돼요. 현금영수증이거나. 간이영수증은 매입세 공제 요건이 안 돼요. 간이영수증은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았던 일반 과세자로부터 받았던 간에 간이영수증으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받았다. 아니면 일반 과세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받았다. 간이영수증에는 매입세액이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요.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나와 있지 않고, 또 간이영수증의 가장 문제점은 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상호밖에 없어요. 누구누구 귀합.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중요하거든요.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으로는 매입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공제 가능하지 않다. 4번은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이거 어디선가 문제 최근에 본 것 같은데요. 이거 공제 가능해요. 매입자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느냐. 원래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즉 매출자가. 그런데 매출자가 발행을 안 내줘요. 그러면 매출자보다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거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그럼 매입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매입자가 공급자이면서 공급 받는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그걸 증빙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4번 공제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해서 10개 문제 이런 수준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론 문제 이제 모의고사 2회에다가 앞에 기출 문제 3개 풀어보셨기 때문에 많이 적응되셨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지금 이론풀이 하시면서 질문 놓치신 거 있으면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모의고사 3회에 실무수행평가 바른 시계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바른 시계 회사 코드 3503 자, 바른 시계는 시계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시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수정. 거래처 초이 아트의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사항이 있어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메일 주소를 수정하시오. 그러니까 메일 주소는 꼭 수정해야 되겠네요. 나머지 것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회사 등록이 아니고 이거 거래처 등록이죠. 자, 거래처 등록을 가게 되면은요, 시험 보는 날 회사 등록은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렇지만 거래처 등록에 가면 이렇게 많은 거래처가 미리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초지 아트를 찾아야 되는데 빨리 찾는 방법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 찾기 기능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초지 상호에 두 글자만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빨리 찾아줍니다. 네. 그냥 눈에 탁 들어올 수도 있지만 왔다 갔다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눈에 잘 빨리 안 들어오면 컨트롤 F 이용하세요. 자, 이제 이걸 닫고 초지 아트 오른쪽 거를 고쳐주면 되는 거죠. 우선 이메일 주소 고치라고 그랬으니까 이메일 주소는 무조건 선택해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메일 고쳤고 기본사항에 와서 도소매 생활용품 시계 뭐가 바뀌었어요? 응? 대표자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 대표자 이름이 바뀌었네요. 네, 양재성. 그렇습니다. 주소는 같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대표자 성명하고 그 다음에 추가사항 탭에 있는 이메일 주소 바꾸면 끝납니다. 닫아주시고 자, 다음 페이지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 문제를 냈습니다. 바른 시기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 전기분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오류 부분을 찾아 수정 입력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차액이 제로가 되도록 고치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기초정보관리에 있죠? 네, 이렇게 차액이 현재 1226만원만큼 차액이 나 있습니다. 자, 유동자산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 유동자산이 475730인데 여기서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유동자산은 여기 상품까지가 여기까지가 유동자산이니까 이 안에서 뭔가 틀렸어요.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이 누락됐습니다. 그러면 받으러움이 여기가 110번이니까 밑에 빈 줄에다가 111번 입력하시고 60만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자산은 맞았네요. 그럼 비유동자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도 틀렸네요. 그러면 여기 비유동자산은 여기 장기 대여금부터죠. 소프트웨어가 금액이 잘못 입력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비유동자산도 맞았습니다. 그러면 부채 총계는 맞았나요? 부채 총계에서 틀렸습니다. 그럼 미지급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지급금의 금액이 틀렸네요. 네, 미지급금 수정했더니 차액이 0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 고친 거예요. 차액이 0 나오면 더 고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 문제가 나오면 당기순이익이 일치하면 더 이상 고칠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수정 문제라든가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 문제는 많이 해보면 빨라져요. 빨리 틀린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문제 418페이지요. 거래자료 입력 문제 첫 번째 거.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영업부 직원의 지방 출장 중 식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1번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출장 경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 2번 영수증 수치 명세에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일반전표의 입력사항이에요. 자, 일반전표 날짜는 10월 5일입니다. 현금 지출했으니까 구분은 1번 출금하시고 여비교통비 800번대죠. 812번 15만원 차변에다 입력하시고 거래자료 입력은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출금전표로 해서 차변에 여비교통비 대변에 현금. 그리고 바로 전체 메뉴에 있는 영수증 수치명세서 결산 재무제표에 있죠. 거기다 또 두 자료가 항상 입력이 되어 있네요. 세 번째 줄에다 입력해 줍시다. 2022년 10월 5일 상호는 연인의 한식. 성명은 김민주. 세종특별자치시. 한의대로 인력부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금액 15만원 구분은 자 여기 구분을 보시면은요 예, 식당에서 식사한 거에 대한 것은요 여기 구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면 되고 812번 여비교통비
저 교회는 한정식. 뭐 한정식이라고 안 쓰고 식대라고 하셔도 좀 좋습니다. 한정식, 식대 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지금 영수증 수치명세서 2번 탭에 우리가 입력했잖아요. 1번의 탭을 클릭하시고 여기 항상 집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명세서 2 불러오기 이거 한번 클릭을 해서 이걸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이렇게 3건으로 나오도록 하고 나서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이 탭을 닫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닫기 단추 누르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에서 예 해가지고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조회 문제에서 이 영수증 수치 문제가 나오면 불러낼 때 저장된 거 불러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으시면 돼요.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자료 설명을 볼까요? 주식회사 수민 유통에 대한 외상대금 400만 원과 상품 계약에 대한 계약금 100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네. 자, 보통예금이 500만 원 찍혔고요. 맡기신 금액 입금이니까 보통예금은 차변이 되는 거죠. 네. 대변이 두 가지예요. 대변이 그죠? 네, 대변이 두 가지인데 김장민님, 네네. 대변의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뭘까요? 외상 매출금하고 차변이 보통예금이죠. 500만 원이 차변에 선수금이죠. 맞습니다. 대변이 외상 매출금과 선수금이에요. 자,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10월 7일에다 입력하세요. 10월 7일 차변이 103번이에요. 은행은 국민은행이고요. 국민은행 보통 98001 500이고요. 대변이 두 가지입니다. 108번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수민 400 또 대변이 선수금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106번 수민유통 100 이 거래의 계정 과목 3개는 모두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MG 새마을금고에 단기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회사는 전기말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상환 시점에 일시에 지급하면서 회계 처리를 하기로 하였다. 이자 비용에 대한 원천 징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네, 거래자를 입력하세요. 모의고사에서 보면은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내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얼마 전에 뭐 예금이 만기가 됐는데 원천 징수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문제 우리가 모의고사 1회인가 거기에서 본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모의고사 3회에서도 우리가 만기가 되어서 원금을 갚을 때 이자를 갚기로 했으면 네, 상환 시점에 우리가 이자 비용에 대해서 법인이 원천 징수를 하면 됩니다. 이자 비용에 대해서 법인이 원천 징수를 하는데 이건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전기말에도 이자 비용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만기 때 이자 비용을
22년도 회계에 모두 비용 처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낸 경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새마을금고의 영수증을 보면은요, 원금이 1,000만 원이에요. 원금 1,000만 원이고 이자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은 1,030만 원 원금과 이자를 10월 12일 날 상환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원천징수도 안 했으니까 예수금도 없고 1,000만 원은 차입금인데 이게 무슨 차입금이냐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대출을 시작한 날짜는 10월 13일이에요. 그런데 만기 날짜는 작년 10월이에요. 작년. 만기 날짜가 10월 12일. 딱 1년이네요. 그쵸? 1년간 차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다. 단기 차입금. 그래서 요 1,000만 원의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 이자 30만 원은 우리가 이자를 지급한 거니까 계정 과목이 뭐예요? 네, 이자 비용이죠. 그러면 정리됐죠? 차변에 오는 게 단기 차입금과 이자 비용. 대변에 가는 게 보통예금인 것이죠. 자, 입력합시다. 10월 12일 일반전표로 입력합니다. 10월 12일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이고요. 금액은 10300 플러스고 차변의 단기 차입금 거래처가 새마로 검색하시면 되겠네요. 1,000만 원. 또 차변의 이자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자 비용. 금액은 30만 원. 이렇게 한다. 만약에 이자 비용을 원천징수 2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이체시켰다라고 하면은 대변의 보통예금도 2만 원이 빠져서 1,028만 원 이렇게 기록할 것이고 차변의 이자 비용도 28만 원 이렇게 고쳐야 되고 대변의 2만 원을 이자 비용은 30만 원. 네, 이자 비용은 그대로 30만 원. 그리고 대변의 2만 원을 뭘로 채우겠어요? 예수금. 예. 이건 우리가 납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한 거예요. 우리의 법인이. 그건 선납세금이 아니고 예수금 되겠습니다. 대변의 예수금. 원천 징수를 우리가 하면. 그러니까 법인이 원천 징수를 하는 것이 꼭 종업원 급여를 지급할 때만 원천 징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법인이 이자를 지급할 때도 그 상대 거래처, 여기서 상대 거래처는 MG 새마을금고죠. 새마을금고의 이자 수입에 대해서 법인이 원천 징수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걸 다음 달 10일 날 세무서에 우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금입니다. 반대로 MG 새마을금고에다가 우리가 정기예금을 만약에 했다. 차입이 아니라 예금을 해가지고 1년에 이제 그걸 찾게 됐어요. 1년짜리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근데 이자가 30만 원 붙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2만 원을 세금으로 공제했다. 그것은 차변의 선납세금. 그거는 선납세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법인이 원천징수 당한 것은 차변의 선납세금.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면 대변의 예수금. 그거예요. 자, 이 문제를 쉽게 하려고 원천징수는 없다. 내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금 개정 과목이 여기에 등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 설명. 영업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인왕산 주차장과 장기 계약을 맺고 1개월분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야, 1개월분 주차료다. 차량 유지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걸 차량 유지비로 해야 되나 임차료로 해야 되나 그걸 지금 제가 약간 고민했어요. 예. 주차장을 장기간 이렇게 빌려 쓰게 되면은 주차장을 임차한 결과가 돼요. 그 주차장 일부를 1년간 만약에 주차장을 빌렸습니다. 그건 임차입니다. 임차. 예. 근데 여기는 장기 계약을 맺고 1개월분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예.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1년 이상의 계약을 맺은 건데 이거 한번 정답 한번 보실래요? 임차료로 했는지 차량 유지비로 했는지. 이게 모의고사 3회인가요? 4번. 네, 차량 유지비로 했네요. 네, 차량 유지비. 네, 약간 고민스럽게 문제를 냈어요. 약간 고민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차료라는 게 뭐냐면 시설을 임대하는 게 그 임차료거든요. 차를 렌트해도 임차료. 건물 같은 거 빌리는 거 임차료예요. 주차 시설도 그 토지 시설이거든요. 땅을 빌려서 주차장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건 임차료인데 여기서는 지금 1개월 분이다 해서 차량 유지비로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문제를 내면 좀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우리가 이제 현금 영수증이라면은 원래는 여기 부가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부가세가 없는 걸 보니까 인왕산 주차장이 간이과세자가 아닌가 싶어요. 예, 간이과세자. 주차장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면 법인인데 간이과세자,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증빙 자체가 좀 끼워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예, 법인인데 지금 여기 지금 주차비인데 부가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영수증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할 수밖에 일단은 없습니다. 원래 이거 현금 영수증에 부가세가 나타나야 되고 이거 매입 매출 전표의 입력건에 해당이 돼요. 실제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일반 전표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 부가세 없으면 무조건 일반 전표 입력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날짜가 여기 10월 15일이네요. 자, 일반 전표의 날짜를 15일로 바꿔주시고, 현금으로 지급했죠. 출금 전표 선택하시고, 차변의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 800번대로 써야 됩니다. 822번. 금액은 25만원. 우리가 여비교통비로 주차비를 정리할 때도 있는데 출장을 갔을 때 차량을 끌고 갔다. 거기에 이제 차량 관련된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기도 하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 유지에 우리가 주차비, 통행료, 또 유류비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다. 알아두시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자료 1번은 주문 급증에 대비하여 고용한 일용직 사원에 1급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일용직 급여의 지급 명세서이다. 자, 일용직 급여는 잡급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잡급. 개정 과목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자, 우리는 판매회사잖아요. 판매회사니까 잡급의 개정 과목을 조회하면은 500번대하고 800번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500번대는 공장의 생산직 직원의 일용직일 경우에 500번대이고 판매직은 800번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잡급 중에서도 800번대 코드로 비용 처리하셔야 된다. 자료 2는 차인 지급액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입니다. 네, 차인 지급액은 보통예금이고 그러면 공제한 것은 뭐예요? 네, 그게 이제 예수금이 되는 것이죠.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잡급으로 회계 처리할 거 여기 알려줬네요. 잡급. 자, 날짜는 10월 29일 날 지급했으니까요. 일반 전표의 날짜를 10월 29일로 고치시고 먼저 차변을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잡급 805번 엔터로 가셔가지고 거기 지급명세서에 있는 합계금액 있죠? 지급액에 20만원 거기 20만원을 입력합니다. 이게 잡급이에요. 그리고 대변에다가 실제 지급한 거 입력합니다.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198520 은행을 기업은행을 먼저 넣어야죠. 기업은행 보통 금액에다가 198500원 520원 그러면 1480원이 되겠습니다. 예수금이 대변의 예수금 방향키로 가서 1480원. 그래서 그 1480원의 내역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네, 공제 총액 나와 있군요. 1480원. 지급 명세서에 공제 총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예수금으로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자, 일용직 사원의 비용 개정 과목은 잡급이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 FAT 1급을 보실 때는 800번대를 꼭 쓰시면 돼요. 제조업은 아니니까 절대로 시험에 제조업은 TAT 2급에서 제조업이 나와요. FAT 1급에서는 800번대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의 3회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까지 해봤는데 혹시 질문 놓친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여기 내용은 아니고요. 네. 기록을 하다가 입력하다 어음 등록을 잘못 어음 등록했어요. 네. 그럼 그 어음 등록한 잘못된 어음을 삭제하는 기능은 있긴 있습니다. 잘못 등록한 어음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음 등록을 눌렀습니다. 어음 등록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수령일을 원래는 대개 이제 어음 등록할 때 시험 볼 때 수령일에서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이제 수령일이 가령 4월 달로 문제가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수령일이 4월 11일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8월 11일 날이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음 등록했더니 여기 날짜가 들어있어. 그래서 그냥 엔터로 지나갔어요. 그럼 벌써 날짜 틀렸어요. 그러면 수령일을 8월 11일로 해가지고 4월 11일 거래에서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하려고 찾으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어음은 8월 11일 날 등록된 어음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조회하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음 등록했는데 왜 지급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하려니까 왜 안 나타나지? 어음 등록을 한 것은 그건 다 지급어음이잖아요. 그렇죠? 지급어음에서 자금 관리하려니까 안 나타난다.
어음 등록에 날짜 잘못한 거예요. 여기 수령일을.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전자음이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당좌였다. 시작번호는 004 2022 04 11 12 34 56 78 9였다. 전자음의 그 어음 번호는 모두 20자로 되어 있어요. 20자의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3자리는 은행 코드, 가운데 8자리가 연, 월, 일, 그리고 뒤에 9자리는 1년 번호죠.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잘 넣었어요. 매수는 한 매 이렇게 넣었어요. 네. 그래서 등록 단추를 눌러서 아니요 했습니다. 아니요 했는데 일반 전표에 4월 11일 날 네. 대변의 지급어음 네, 거래처는 아무데나 이 거래처라고 보시고 1,000만원짜리 지급어음을 발행했고 차변의 외상매입금을 갚았어요. 1,000만원. 그래가지고 지급어음줄에 딱 가가지고 F3 누르면 발행해서 어음번호 딱 눌렀을 때 이거 나오네. 나오긴 나오지만 틀렸어 이거. 수령일이 8월 10일일 게 왜 나오지? 나올 수 있나요? 전표를 우리가 4월 11일로 입력하는데 4월 11일로 입력하는데 어음이 8월 11일 날 수령한 어음이 안 보여야 돼요. 정상인데. 네. 자. 네. 하여튼 요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니까. 자, 이제 전표는 일단 지우고, 어음 지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게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보이네요. 자, 전표를 일단 먼저 지우겠습니다. 자, 잘못된 어음을 그러면 이제 지워야 되거든요. 이거를. 지우는 방법은 전체 메뉴에 가서, 일단 왜 잘못됐는가를 확인하려면은요, 어음 직계표에 가서 봐야 돼요. 스스로 모르니까. 어음 직계표에 가가지고 수불장에서 엔터 치고 어음측 수령일을 1년치를 이렇게 다 봐야 됩니다. 보면은 내가 등록한 어음 번호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민은행 당좌에서 어음 번호 요게 보니까 수령일이 잘못됐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안 지워져요. 조회만 되는 거고, 지우려면은 이걸 삭제하려면 다시 전표 입력에 있었던 어음 등록에 가가지고 그 잘못된 어음을 여기서 조회를 합니다. 여기서 자 8월 11일로 수령일을 했었죠. 어음은 전자어음이었고요. 은행은 국민은행이었죠. 그렇게 하고 여기 편집을 눌러요. 밑에 어음 번호까지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수령일자, 어음의 종류, 그 다음에 금융기관까지는 선택을 해주고 밑에서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8월 11일로 요 어음이 보이죠. 여기에 왔을 때 밑에 삭제가 보입니다. 요걸 눌러서 지워주면 돼요.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닫아주면, 종료해주면 어음 직계표에 가서 조회해보면 없어졌죠. 네. 그래서 잘못 등록한 어음은 등록하는 화면에서 삭제해야 되는데 맨 위에 수령일, 그 다음에 어음의 종류, 그 다음에 은행까지 입력하고 밑에 편집 눌러서 나타나면 거기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셨나요? 어음 등록 어떻게 삭제하는지 질문하는 경우 많이 있었어요. 네, 없으시죠? 자,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